80세가 아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해진 요즘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몸이 오늘은 갑자기 아프고 팔에 힘이 빠져 가벼운 물건도 들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손에 쥐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것이지요. 이때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미루었던 일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직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50대 초반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60대, 70대를 지나 80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듭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죠.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5회에 걸쳐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요소인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60대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하지 않게 되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이제껏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누구는 죽을 때까지 몇백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해서 이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이것을 만회하려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닌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이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더 큰 세상의 조 단위 재벌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달리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리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특히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요소인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핵심 요인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 요인인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 다음으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꼽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70%가 더 일찍, 더 많이 저축할 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런데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손주들을 위한 지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40대 성인의 약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던 시절,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취미,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등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지출이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후 김 선생님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급격히 바꿔야 했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은 자녀의 결혼과 집 장만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고급 식당 대신 동네 식당을 찾게 되었고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20년 넘게 다니던 골프를 그만둔 거였어요. 회원권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이런 급격한 생활 수준의 하락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 하락, 우울감, 때로는 가족 관계의 악화까지 초래합니다. 50대인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노후를 힘들게 보내면서까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자신의 지출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원하는 지출임을 알게 됩니다. 50대부터는 긴급 자금과 노후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자금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인출 가능한 계좌에 보관합니다. 노후 자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한 재무 전문가는 월 지출액의 6배를 긴급 자금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쓰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1,800만 원은 긴급 자금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하면서 얻는 만족감은 금전적 가치 이상의 것을 줍니다. 자신의 건강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보세요. 전직을 살려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취미를 살려 강사가 되거나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저축과 절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돈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보다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투자는 반드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손실 위험이 낮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원금을 잃을 수 없는 투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안전한 채권형 펀드 등 원금 보장이 되거나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투자하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아끼고 절약하느라 현재의 삶의 질을 희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면서도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라면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는 것으로 하루 5,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금액이 됩니다. 절약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핵심 요인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서로에 대한 건강한 독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행복한 노후의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핵심 요인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로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만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달라고 하는 자녀 때문에 시달려 죽고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현실에서의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65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업 실패 후 거액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모든 저축을 소진했고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줌으로써 오히려 아들의 독립심을 해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인생도 잃고 자녀와의 관계도 잃는 이 중의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찍부터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그들의 자립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헬리콥터 페어런팅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주변을 항상 맴돌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녀의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도움을 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도 언제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셋째, 감정적인 유대는 강화하되 경제적인 의존은 줄이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돈이 아닌 정서적 지지, 지혜, 경험 공유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건강합니다. 57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2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일찍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섭섭해했어요. 특히 친구들의 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나 집 구입비까지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우리 가족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스스로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여사님의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직장을 얻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는 큰 지원 없이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점차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성취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값진 선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자녀는 진정한 독립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지원 대신 정서적 지지, 지혜, 시간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나누는 데 집중하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하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72세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키울 때는 내 인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나는 나를 위한 시간 없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기로 했죠. 최할머니는 70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작지만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이해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신들도 부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 그리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위해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50대라면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노후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몇 세까지 일할 것인지, 은퇴 후에는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낼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성인, 대성인으로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취미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세요. 자녀 외에도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균형 잡힌 삶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만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과 자녀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의 네 번째 핵심 요인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존재 여부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의 세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핵심 요인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단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자녀가 분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76세 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동안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정 할머니는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처음엔 무척 외로웠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 대부분은 혼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때로는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냐고 물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세가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고독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능력은 정신적 안정과 자아 성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코너, 취미 활동을 위한 테이블, 혹은 단순히 편안한 의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의 내면과 연결되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를 미니 정원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이곳에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작은 기적을 매일 목격하는 것과 같아요. 둘째,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혼자 살 때는 특히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은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규칙성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세요. 좋아하는 음악 감상, 맛있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작가의 책 읽기 등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매일 준비하세요. 이런 소소한 기쁨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73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즐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바쁘게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이런 습관이 외로움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넷째,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혹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 등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작성하거나 사진첩을 정리하는 활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최 선생님은 5년째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차 과거의 기억, 젊은 시절의 꿈,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기는 제 손자들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78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다른 것을 발견해요. 어제는 없던 꽃이 오늘 피어 있고 날씨에 따라 하늘의 색이 달라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흥미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과 도구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고립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65세 정 선생님은 은퇴 후 유튜브를 통해 기타 연주를 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손자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웠죠. 이제는 매일 유튜브에서 기타 레슨을 듣고 연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이지만 외로움은 정서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완전히 혼자 있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수동적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대신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서, 창작 활동, 명상, 자연 관찰 등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50대인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점차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나이가 들어 불가피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가꾸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의 5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요인인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노후 행복의 가장 큰 밑거름은 바로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의 4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핵심 요인인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2명의 노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 김 씨와 박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일까요? 마지막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 건강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이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약 10년 짧은 73세 정도입니다. 이 차이의 1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70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대 중반까지 건강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과로, 과음,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모두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세 생일을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60세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것이고 70세에 이르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 술과 담배 끊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습관들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70세인데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있어요. 동네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고 손자들과 축구도 합니다. 20년 전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건강은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75세 윤 할머니는 65세에 처음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만 했어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제대로 된 자세는 엄두도 못 냈죠. 하지만 10년째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20대 아이들도 놀랄 정도로 유연해졌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시작하는 하루는 활력이 다릅니다.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바르게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맛을 느끼는 감각도 둔화되어 식욕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정할머니는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끼니만 때우는 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자꾸 줄어들었죠. 지금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약 3년 전부터 이런 식단을 유지하니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근육량 유지, 뼈 건강, 면역 기능 등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 유방검사, 전립선 검사 등 연령별로 권장되는 검사들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견된다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치료 효과도 높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나이가 들어도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73세 강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10분간의 명상을 실천합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냥 참고 지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명상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마무리를 명상으로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50대인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간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자 어떤 재산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흔히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처음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 둘째,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셋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 다섯째,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 5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갖추어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50대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60대, 70대, 80대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행복한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